네, 안녕하세요.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때 광수용체는 간상체, 막대세포와 그다음에 이제 추상체, 원뿔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또 책마다 여러분 앞으로 뭐 이렇게 요 관련된 책을 접하시다 보면은 요 번역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로드, 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또 뭐 책마다 이걸 그죠? 원어를 또 이렇게 같이 안 싣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거는 요 두 가지. 막대세포 말고 또 뭐라고 부르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지금 광수용기예요. 이게 광수용기인데 요게 간상체가 추상체보다 20배 더 많다고 했어요. 그럼 간상체가 몇 개냐면 1억 2천만 개. 개자는 뺐겠습니다. 2천만 개. 그리고 원뿔세포는 600만 개. 개. 그러면 6 곱하기 20 하면은 1억 2천만 나오죠. 1억 2천만 개, 600만 개. 이 쓰고도 또 제가 좀 지금 또. 자, 그리고 신경절세포의 축삭이 시신경을 이룬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시간에 150만 개라 했는데 축삭이 100만에서 150만 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제가 본 책에는 150만도 있고 100만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두 개 적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눈 한쪽 오른쪽 왼쪽 각각 한쪽에 간상체 막대세포가 원뿔보다 더 많은데 1억 2천만 개. 그리고 추상체 원뿔 모양이 600만 개 하면은 6 곱하기 이게 20배 더 많으니까 그죠? 600만 곱하기 20 하면은 그죠? 6, 22, 1000, 1억 2천만 맞죠? 그리고 또 한쪽에 시신경을 이루는 신경절세포의 축삭이 100에서 한 150만 개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숫자 말씀 안 드릴래요. 이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하긴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한테 지금 당장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로드가 콘보다 20배 많다. 이 정도가 이제 딱 중요한 현재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망막 구조 봤었고 거기서 이후 시간에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간상체, 추상체예요. 특히 이제 추상체, 원뿔세포가 우리 관심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이미지가 될 테고요. 슬라이드고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자, 삼원색 이론입니다. 자, 지금부터 또 일정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다 삼원색 이론까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도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항상 말이 많아서 진도를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시간 이후에 할 내용의 일정 부분이 바로 색깔 또는 지각. 우리는 색을 어떻게 지각하지? 이걸 달리하면은 우리는 색을 어떻게 인식하지? 그죠? 우리 세상에 대한 인식 중에 지금 구체적으로 시각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뭐 더 구체적으로 색과 관련된 인식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색지각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색지각 이론. 색지각 이론이 몇 가지 되거든요. 몇 가지 되냐면 제가 소개해 드릴 게 3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3가지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뭐 또 놓친 부분이나 공부가 짧아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색지각 이론은 3가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 알려져 있는 색지각 이건 현재 3가지예요. 현재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이 바로 삼원색 이론이에요. 우리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 이런 것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 뭐죠? 빛의 삼원색, 그죠? 빨강, 레드, 그다음에 녹색,
빨강, 녹색, 파랑, 빨강, 파랑, 녹색, 뭐 여기도 랑 이런 식으로 그죠? 어문이 맞도록 이렇게 짝지어지면 좋을 텐데 제가 녹색, 녹색밖에 모르겠어서 녹색을 달리 표현할 수 있나요? 어쨌든 그래서 녹색, 이건 green 영어로, 그리고 파랑은 blue. 그래서 이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자만 따지면은 RGB, 여러분 RGB 모니터, 모니터 이런 거 들어보셨죠? RGB가 바로 레드, 빨강, 그린, 녹색, 블루, 파랑, RGB 이걸 딴 거예요. 그래서 RGB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 레드, G, 그린, B, 블루, RGB 이것이 빛의 삼원색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림 좀 이따 보시면 이미 보신 분은 벌써 알아차리신 분도 계실 테고 이걸 좀 볼 텐데 막대세포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빛에 반응하는 범위가 막대세포가 아까 1억 2천만, 한쪽 눈에만 1억 2천만 개가 있다고 했는데 막대세를 쭉 살펴보니까 요 녀석도, 저 녀석도, 이 녀석도, 저 녀석도, 그 녀석도, 이 녀석도, 요쪽 녀석도, 저쪽 녀석도 다 막대세포들은 우리가 맨 첫 시각할 때 봤던 그런 전자기파, 그 중에서도 가시광선, 즉 광수용기가 반응할 수 있는 파장대에 전반적으로 다 막대세포가 동일하게 반응을 해요. 즉 막대세포가 반응하는 파장을 중심으로 보자면은 막대세포는 한 종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가시광선 아니에요. 가시광선이야 우리가 이름 붙인 그러한 파장대에 해당하는 전자기파에만 우리의 광수용기가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반응한다 이거죠. 그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그런 단백질이 그 더 넓은 전자기파의 파장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라면 우리는 그 가시광선이라 이름 붙인 그 이외의 것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거기 가시광선에 이름 붙인 고파장대에 해당하는 전자기파에만 반응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빛과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파장대를 가시광선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세포는 그 가시광선이라 이런 부른 그 파장대에 전반적으로 다 반응해요. A라는 막대세포, B라는 막대세포, C라는 막대세포, 1억 2천만 개 막대세포들이 다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한 종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뿔세포는 세 종류로 나뉘어요. 어떤 원뿔세포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파장은 말씀드렸죠. 파장이 긴 전자기파에 잘 반응하는 무리들이 있고 어떤 원뿔세포들은 보니까 중간 파장의 전자기파에 잘 반응하는 원뿔세포 그룹이 있고 어떤 원뿔세포는 짧은 파장, 단파장의 전자기파에 잘 반응하는 원뿔세포 그룹이 있고 그래서 원뿔세포는 600만 개, 아까 20배 작다 그랬죠. 숫자 얘기 안 한다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원뿔세포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녀석들은 장파장 전자기파에, 어떤 녀석은 중파장 전자기파에, 어떤 녀석은 단파장 전자기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파장을 중심으로 보자면은 원뿔세포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 그런데 바로 그 중에 장파장에 반응하는 세포가 장파장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가시광선 안에 장파장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장파장에 해당하는 그 전자기파 자체가 그러한 성질을 가진 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게 색지각이죠. 장파장에 해당하는 전자기파 자체가 그러한 색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파장에 해당하는 전자기파에 반응하는
원뿔 세포가 신호를 일으켜서 우리 뇌에 시냅스 전기신호, 시냅스 전기신호에서 1차 시각 피질을 거친 다음에 2차, 3차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주관적으로, 현상학적으로 경험할 때 그 색깔이 뭐냐면은 빨간색이에요. 자, 아까 빨간색 제가 레드를 했죠. R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가시광선 파장대예요. 그죠? 파장대인데 여기가 장파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400에서 이건 검은색이죠. 그래서 400에서 여기 한 700 정도까지 이것이 이제 가시광선이라 하는데 여기는 뭐 한 350 대충 숫자만 얘기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꼬이는데 그래서 대충 400에서 한 700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파장 이 X 좌표가 바로 여기 파장, 써놨네요.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장파장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붉은색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장파장, 가시광선이나 이런 붙인 이 파장대 안에서 장파장이 빨간색이라는 그러한 본질을 지닌 게 아니에요. 이 장파장에 해당하는 전자기파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지닌 원뿔 세포가 신호를 발생하고 그것이 시냅스에서 뇌의 1차 시각 피질을 거친 다음에 또 특정한 시각 피질과 중에서도 또 특정한 색 지각이라는, 즉 색인식이라는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관련된 뇌 부위로 시냅스에서 신호 처리가 될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색이라고 우리가 색깔이라고 컬러라고 이름 붙인 그것이 바로 빨간색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외부 물리적 자극, 전자기파에도 빨간색이 없고 바로 장파장에 민감한 원뿔 세포 안에도 빨간색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은 없어요. 실체는 없어요. 이 장파장에 민감한 원뿔 세포가 지닌 그 단백질, 즉 장파장에 반응한 그 단백질에도 빨간색이라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심리적, 현상학적 어떤 실제, 그죠? 우리 빨간색이라고 우리 서로 언어적으로 소통하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그죠? 이걸 또 달리 얘기하면 표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그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빨간색이란 건 경험하지만 그죠? 그러한 것이 세포에도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뇌에 있나? 1차 시각 피질에 있나? 2차 시각 피질에 있나? 아니요. 우리 익히 봤듯이 신경계에서는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그걸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처리를 통해서 뇌활동이 곧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내용, 여기서는 색깔이라는 것에 해당한다라는 동일론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바로 이 빨갛다라는 사회적 실제, 사회 심리적 실제에 대한 실체, 본질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본질을 찾고자 하면 이게 이제 인식론상의, 존재론상의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고, 바로 앞서 봤던 이원론도 물론이고, 이론론 중에 제가 소개한 동일론조차도 바로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존재론, 인식론에 관한 그러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아예 이 동양에서의 어떤 존재론, 인식론과 관련 존재론, 인식론이나 이런 어떤 개념이나 그런 철학도 동양에는 없지만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이 요즘 인공지능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무엇을 바탕으로 구현되죠? 바로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탕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고 인간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바로 동양 고대 철학, 지금부터 2000하고도 500년 전, 그죠? 네, 벌써 갖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설명 방식,
뭐 굳이 서양 철학의 그 개념을 가져오면 존재론, 인식론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더 우리의 뇌의 구조 기능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구현할 때 더 적합한 그러한 어떤 관이 되더라. 그죠? 인식론적, 존재론적 그 관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뭐 동일론 얘기를 하다가 또 엉뚱한 소리 머리 갔습니다만, 자,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막대세포는 이 가시광선 파장대 안에 두리뭉실하게 다 반응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막대세포라 써놨죠. 막대세포가 지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500이에요. 500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의 파장대고, 그 다음 이제 400쪽으로 갈수록 점점 민감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600, 700쪽으로 갈수록 점점 민감성이 떨어지는데, 이 막대세포를 1억 2천만 개를 또 숫자 얘기하는데, 그 막대세포를 쫙 살펴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막대세포는 한 종류밖에 없는데, 원뿔세포는 다 관찰해 보니까 바로 요 경우에, 그죠? 한 550에서 600, 한 570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700까지 또 점점 반응성이 떨어지지만 이 범위까지 반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400쪽으로 갈수록 점점 반응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반응성을 보이는 원뿔세포의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장파장 원뿔세포라 부르고, 얘를 통해서 우리는 레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자, 또 원뿔세포는 또 다른 종류가 있던데 가만 보니까 요 녀석은 뭐 제가 색깔이 이 색이 뭐 녹색이 없는데, 자, 이미 말씀드렸죠. 자, 이런 파장대의 반응을 보이는 이런 파장대에 따라 이러한 민감성, 반응성을 보이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파장 원뿔세포요. 여기 중파장 원뿔세포의 반응, 아까 장파장 원뿔세포의 반응했죠? 그래서 지금 중파장 원뿔세포의 반응인데, 중파장 원뿔세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데를 보니까 이게 뭐요? 녹색에 해당하더라는 거예요. 녹색. 그래서 녹색이라 쓰지 말고 아까 RGB 얘기했으니까 그린으로 쓰면은 그린 해당하는 거. 이 그린이란 것도 아까 레드처럼 이 그린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단지 물리적 자극, 물질 작용으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뿐인데, 바로 그린이라는 그런 사회 심리적 실제를 이제 이런 물질 현상과 관계되는 거죠. 뭐 이원론적 관계되든 동일론적 관계되든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관계되든, 그래서 동일론이냐 이론론이냐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제가 한번 질문 드렸는 것 같은데, 질문 드렸나요? 뭐 아니면 뭐 여러분이 이제까지 보시기에는 이원론보다는 이론론적 입장이, 뇌활동 곧 마음이라는 입장이 더 설명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뭐 뇌과학자들은 현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동일론이 이원론이라는 것도 결국 서양식의 그런 인식론이다. 그래서 동양식의 인식론은 그냥 하나의 다 현상이다. 물질이 되었던, 그죠? 뭐 에너지가 되었던, 그건 다 일순간 바다 표면 위에 출렁출렁 물결이, 파도가 있는 것처럼, 물결이 있는 것처럼 한번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동양 철학에서 보는 그런 존재론, 인식론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 그것이 실제 뇌의 구조와 기능과 더 맞아떨어지고 인공지능 구현할 때 그것이 더 적합한 그러한 관이다, 뷰다, 관점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양자 역학, 즉 원자보다 더 작은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 보면 왜 본질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실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계속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쪼개고 그 근원을 찾아보면 그것이 본질을 설명할 수 있고 실체를 알 수 있다. 결국 그런 본질 실체가 모여진 것이 그냥 결국 우리가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이고 대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어널리시스, 분석을 해요. 어널리시스, 쪼개나간다는 얘기죠. 분석, 쪼개나간다. 그래서 쪼개보니까, 원자 안에까지 쪼개보니까 그 안에는 입자와 에너지가 입자인가 싶어서 보니까 입자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우리 에너지라는 것도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인가 싶어서 보면은 그것이 입자이기도 하고, 한순간 입자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런 것들이 바로 동양의 그러한 오래된 그런 2,500년 이상 된 그런 세상에 대한 인식론과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뭐 벌써부터 그죠 그런 그 파이어니어 선각자들은 그렇게 해오고 있어. 바로 그런 관점이 더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린 처음에 뇌와 마음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죠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단 뇌과학자들은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만은 모르겠지만 뇌과학자들은 동일론적 입장에서 뇌활동 곧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것이 별개로 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가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이제 뇌와 마음의 관계를 연구를 합니다. 자, 아까 그림이란 것도 이런 식으로 경험하게 된다. 아까 빨간색 얘기할 때 정확하게 했던 얘기를 그림 얘기하면서 또 지금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또 이제 또 원뿔세포를 살펴보니까 아, 요 녀석들은 뭐 여기 그죠? 요렇게 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파란색에 가깝고 점점 파장이 길어지면 반응성이 떨어지고 이쪽은 또 반응성이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란색은 그죠? 단파장에 해당하는 전자기파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가진 원뿔세포가 신호를 일으키고 그것이 뇌로 해서 점점 처리되어질 때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지각하게 되는 색깔은 뭐? 블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뿔세포는 크게 단파장, 원뿔세포는 자, 코는 원뿔세포는 추상체는 세 종류가 있는데 장파장, 원뿔세포, 그리고 중파장, 원뿔세포, 단파장, 원뿔세포.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색깔은 장파장은 레드, 빨간색, 중파장은 제가 녹색이 없으니까 이건 노란색에 가까운 걸로 쓸게요. 노란색이죠. 그래서 그린, 그리고 단파장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푸른색, 블루 해서 RGB 이렇게 세 가지 색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원뿔세포의 세 종류를 토대로 이 녀석들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상에 전자기파가 대상에 반사되어서 제 눈에 들어올 때 이 전자기파가 이 세 종류의 원뿔세포를 어느 만큼 활성화시키냐를 뇌에서 계산한 다음에 그것이 장파장이 상대적으로 중파장, 단파장 원뿔세포보다 장파장 원뿔세포가 중파장, 단파장 원뿔세포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어지면 빨간색에 가깝게, 그리고 중파장 원뿔세포가 다른 파장 원뿔세포, 다른 파장에 민감한 원뿔세포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어지면 녹색에 가깝게, 그리고 단파장에 민감한 원뿔세포가 다른 파장에 민감한 원뿔세포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어지면 파란색에 가깝게, 이렇게 뇌에서 어떻게 배워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서 내추럴하게 이것들이 뇌에서 해석되어져서 전기신호를 이렇게 저렇게 패턴, 이런저런 패턴, 양식으로 활성화할 때 우리가 실제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있지 않는 그런 사회심리적 대상으로서의 한 예인 색깔을 빨강, 파랑, 노랑,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간혹 보면 장파장 원뿔세포가 활성화되면 그 의미가 뭐냐? 장파장 원뿔세포만 활성화되면 빨간색, 중파장 원뿔세포만 활성화되면 녹색, 단파장 원뿔세포만 활성화되면 파란색. 달리 표현하면 뉘앙스가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지만 장파장 원뿔세포가 활성화되면 빨강, 중파장 원뿔세포가 활성화되면 그린, 그리고 단파장 원뿔세포가 활성화되면 블루, 뭐 빨강했다, 그린했다, 블루했다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면은 땡 틀려요. 이 원뿔 세포 각각이 하나의 색깔을 딱 그렇게 다 표현하지 못해요. 표상하지 못해요. 이 원리도 결국은 뇌에서의 그러한 복잡한 우리의 심리적 경험을 설명하는 그런 뇌의 작동 방식하고도 똑같은 원리인데 세포 하나만으로 한 종류의 세포만으로 또는 하나만으로 어떠한 심리적 현상 하나를 딱 설명하거나 원인 결과처럼 짝지을 수는 없어요. 결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전달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는데 장파장 원뿔 세포가 제가 보는 화면 중에 그죠? 그 전자기파가 반사되어져서 제 눈에 들어올 때 보여지는 대상의 색깔이 빨갛게 보인다면 또는 붉은색이 가깝게 보인다면 그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파장이 전자기파가 장파장 원뿔 세포를 가장 많이 활성화하고 다른 것들은 그죠?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활성화해서 이 세 개가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패턴의 활성화를 보이냐가 색지각을 하는 것이지 장파장 원뿔 세포라는 한 개가 됐던 그것이 뭐 몇백, 몇천 개가 몇만 개가 됐던 간에 그죠? 그 한 종류가 어떠한 이런 심리적 실제를 그죠? 그런 현상을 딱 설명하시고 1:1로 이렇게 짝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처음 배우는 여러분한테는 뭐 그게 그거고 뭐 그게 뭐 중요해 싶지만 이게 이제까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뇌부위나 하나의 한 그룹의 세포나 하나의 세포가 어떠한 심리적인 현상, 여기서는 색깔을 딱 담당한다, 설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왔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세상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왜? 빨갛게 보이는 사과는 바로 그 빨갛다는 속성을 사과 그 자체가, 사과 껍질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본질적인 성질이고 그 자체가 어떤 실체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그죠? 현상 자체가 그러한 착각을 낳기 때문에 시각이 가장 많은 착각을 낳는다 했죠. 낳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뇌도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하니까 연구 결과도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니까 인공지능이 하나도 사람처럼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이 참 중요해요. 관점을 바꿔보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내부이나 어떤 특정한 내부이나 어떤 특정한 그룹의 세포나 어떤 특정한 세포 하나가 어떤 색이라든지 어떤 심리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1:1로 짝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세포들이 함께 그죠? 서로 쿵짝쿵짝해서 그때그때 만드는 전체적인 패턴이 바로 우리 심리적인 실제를 표상한다. 달리 하면 뇌 활동 곧 마음이다. 이렇게 뭐 동일론적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표상한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뇌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더 타당성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구현했을 때 이것이 사람 흉내를 더 잘 내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에 갇혀있는 이러한 한계 내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고 빨간색이 되었든 파란색이 되었든 또 다른 어떤 우리 인식이 대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그 자체가 본질을 지렸고 어떤 그 안에 실체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뒤가 다 엉클어지고 엉망진창으로 설명이 안 되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저는 뭐 이미 다 나온 결과를 얘기하니까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뭐 그죠.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당연히 제 보여지는 게 다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덤으로 읽고 그 훌륭한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밝혀오고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그런 결과를 보고 여러분한테 이제 전달하는데 꼭 제가 그걸 한 것처럼 제가 이미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얘기하면서 꼭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 듯이 그런 식으로 제가 흥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듯한데 저도 잠시 착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만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한 착각에서
그러한 우리 자신의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구현해내는 어떠한 그런 대상에 있어서도 그런 오류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얘기가 지난 시간에 제가 채워 넣기 얘기할 때, 우리는 맹점이 있지만 보는 중에 뻥 비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 전지전능한 신이 그걸 다 아시고 그걸 다 주변 맥락에 맞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학자는 뭐라고 했죠? 전지전능하다면 맹점을 만들지 말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한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런 제한된 상대적인 주관적인 우리 감각이 갇혀 있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인식이 곧 실제고, 그것이 바로 본질이고 실체이며, 그 바탕하에서 내려지는 판단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심리적인,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인,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우리 지구적인, 지구 차원의 어떤 그런 문제, 그리고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이 지구 위에, 그리고 우주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공생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채워넣기가 나중에 편견과 관련된다는데 그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뭐요? 장파장에 민감한 원뿔 세포가 활성화되면 빨간색을 경험한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요. 장파장에 반응한 원뿔 세포만 활성화되어서는 우린 빨간색을 경험 못해요. 이러한 세 종류의 세포들이 특정한 파장대에 대해서 어느 만큼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느냐, 그 세포들 간의 전체적인 그런 패턴이 바로 빨간색을, 녹색을, 파란색을, 빨주노초 파란보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또 말을 오늘 적게 딴소리 안 한다는데 또 많이 갔는데, 삼원색 이론은 뭐예요? 바로 요거 빛의 삼원색, 요것들이 어떻게 그 활동이 많고 적고 이렇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가시광선 안에 있는 이런 빛들, 색깔들을 지각하게 된다 해서 삼원색 이론이에요. 삼원색 이론. 그래서 삼원색 이론이 설명하는 삼원색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색지각은 무엇 덕분이다? 바로 원뿔 세포가 막대 세포처럼 한 종류가 아니라 파장마다 각각 그 민감성이 다른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바로 우리의 심리적인, 사회적인, 심리적인 그런 실제 또는 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뭐죠? 물질이라는 그 토대, 그리고 이 원뿔 세포들이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냐는 그런 물질이란 토대, 이런 단백질이 어떤 파장대와 상호작용할 수 있나, 이런 물리적 토대 위에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 이게 별개로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는 이원론적 입장에서, 데카르트가 이원론적 입장에서 이것을 떼어놓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현대, 근현대, 1900년 말, 20세기 말경에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 누구나 얘기하면 알만한 그러한 유명한 철학자 칼 포퍼나, 그리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에클스, 저는 이클즈라고 그렇게 배웠고 발음을 했는데, 에클스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그렇게 이원론적 입장을 취해요. 하지만 그건 또 데카르트의 그런 이원론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플라톤의 이원론하고는 좀 다른 성격인데 어쨌든 그런 입장을 취해요. 끊임없이 논쟁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세상에 대한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감각, 주어진 감각, 그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수연기가
여러 파장대에 다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시광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위 너머까지도 다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그런 생물학적 조건 한계 내에서 감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꼭 실제로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 대상에 어떤 본질이 있는 것처럼 빨간색이 있다면 그 빨간색을 보여주는 그 빨간 사과 껍질 거기에 어떤 빨간색이라는 본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주관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고 그런 가치 판단을 하고 획일적으로 그죠? 우리의 갖고 있는 상대적인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이 지구에 어울려 사는 모든 생물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그리고 이제까지 가져왔던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낳게 되는 원인일 수 있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분들 중에 남자분들에게는 없어요. 여자분들 중에 있다는 얘기 이게 뭐예요? 즉 성염석체와 관련 그죠? 성 관련 유전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장파장 원뿔세포, 즉 장파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뿔세포가 하나 더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원뿔세포의 종류가 두 개. 그러니까 남자분이나 다른 여자분들은 장파장 원뿔세포가 한 종류라면 어떤 여자분들 이게 두 종류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남자에게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두 종류를 가진 분들은 원뿔세포에 그죠? 장파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두 개 유전자에서 발현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유전자가 이제 여성에게만 나타나니까 여자로 해서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여성에게만 나타나고 남성에게는 결코 찾아볼 수 없으니까 이게 성염색체 X하고 관련된 것인데 관련된 것인데 이런 분들은 남자나 한 종류만 가진 여자분보다 빨간색을 더 다양하다, 화려하다 얘기할까요? 제가 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다르게, 더 화려하게, 다양하게 그렇게 경험을 하세요. 결국은 그 개인의 그런 경험이 뭐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죠? 바로 어떤 단백질이, 어떤 유전자, 그것도 결국 물질이죠. 의해서 발현되어지느냐 안 되느냐가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해요. 뭐 전적으로 다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후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할 내용이 많이 남았는데 뭐 자꾸 딴 얘기하게 하네요. 규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각과 관련해서 처음 얘기할 때 새우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비나 뭐 나비 같은 녀석들은 그때 자외선을 본다 했나요? 붉을 적외선은 빨간색 열선이고 나비는 자외선을 본다 했나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비는 우리와 다른 또는 우리보다 더 다양한 또는 다른 그러한 광수용기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한 적이 있고 새우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원뿔세포에 해당하는 색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이 원뿔세포에 해당하는 것이 12종류가 돼요. 우리는 몇 종류죠? 3종류지 않습니까? 우리는 3종류인데 새우는 12종류가 돼요. 그럼 새우가 지금 경험하는 그 녀석이 자기가 그런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언어화해서 의식화해서 자각하고 사회적으로 다른 새우한테 또는 우리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경계, 복잡한 신경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새우가 이런 12종류의 원뿔세포를 통해서 환경상에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고
피한다든지 다가간다든지 잡아먹는다든지 먹이를 찾는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숨는다든지 여러 가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경험을 할 때 바로 그 녀석은 색과 관련된 우리 소위 우리가 색이라고 이름 붙인 그러한 경험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휘황찬란하다. 우리 언어로 얘기하자면 그죠? 제가 경험 못했으니까 적절한 언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휘황찬. 달리 얘기하면 정확하고 심플하게 얘기하자면은 확연히 다른 그러한 빛의 경험을 하겠죠. 12종류가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세 가지 그러한 원뿔 세포를 기반으로 바로 색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진짜인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예가 되는 겁니다. 말이 너무 많고 길어요. 자, 그래서 삼원색 이론은 이것이 원뿔 세포의 종류가 세 가지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설명하는 것이 삼원색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두 번째, 이건 순서는 이걸 먼저 소개해도 되고 아까 좀 전에 삼원색 이론을 먼저 소개해도 되고 한데 제가 이제 순서상 두 번째 소개해 주는 것이 대립 과정이네요. 자, 여기 보여지는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은 이 화면을 그저 정지해서 하셔도 되고 이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은 프린트해서 보시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PC나 핸드폰을 보셔도 돼요. 밝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 동영상 그때 우리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봤고 또 예습으로 봤죠? 로드 막대세포는 어두운 곳에서 빛의 지각에 즉 빛의 지각이 아니라 전자기파의 지각에 민감하고 그죠? 코어는 밝은 곳에서 민감하게 작용해요. 작용해서 뭘 하죠? 바로 우리가 색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각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 테스트는 그죠? 어두운 곳에서 하면 안 되고 밝은 곳에서 하셔야 돼요. 자, 밝은 곳에서 이렇게 한참 들여다봅니다. 저는 이미 해봤어요. 이걸 눈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눈을 움직이시면은 그죠? 이 눈에 있는 광수용기에 도달하는 그 전자기파의 그런 시작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보려는 이러한 현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여기든 어디든 하죠. 중간에 정하면 되겠죠. 중간에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아니면 넉넉하게 한 1분 이상, 2분 정도. 1분 정도면 충분해요. 1분 정도 하니까 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신 다음에 흰 종이를 탁 보세요. 어떻게 보이는지. 이게 지금 여러분 봐서는 이게 뭐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모양 가지고. 이거는 바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바나나 색깔인가요? 똥색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모양을 봐서는 제가 이미 해봤지만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이건 다 동글동글하게 생기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려도 한참 보신 다음에 흰 벽이나 흰 종이 하면 가장 좋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흰 종이 거기에 그림이나 글자가 써진 것 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흰 종이를 탁 갖다 대면 왜냐하면 글자나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은 그 이미지랑 지금 하려는 이것이 서로 경쟁이 일어나서 그죠? 신호가 지금 보려는 우리가 경험하려는 그런 신호를 그렇게 일으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신호 패턴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니까 흰 종이를 보셔야 돼요. 흰 종이를 딱 보시면 요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슬라이드 2개를 가지고 각각 동일한 질문 2개씩 했죠. 그거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해보시고 이거 모양을 보니 같은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색의 무엇인지 이것도 요거는 또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것 같은데 이 각각이 이거는 그죠? 모양은 바나나 같고 색깔은 바나나는 무슨 색이에요?
바나나는 노란색? 바나나는 노란색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껍질 까보면은 이건 제가 농담이고 그냥 바나나도 마찬가지로 해보시고 이것이 1번 무슨 색이며 2번 무엇인지 해보세요. 이것도 해보시면 뭐 당장에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대립과정 이론이구나. 이러한 색깔 경험을, 즉 색지각을 설명하는 것이 대립과정 이론이구나. 당장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아까는 그 3원색 이론은 원뿔 세포의 종류가 서로 다른데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그죠? 세 개가 즉 다르면 세 종류의 하나씩은 아니겠죠. 뭐 엄청난 숫자일 텐데 세 종류의 원뿔 세포들이 그죠? 어느 비율로 활성화되어지느냐가 색지각을 하게 된다. 3원색 이론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신경절 세포. 자, 우리 망막에서 한 5가지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나머지 생략하고 광수용기 2가지랑 신경절 세포 이것만 우리 소개했었죠. 신경절 세포의 축삭은 시신경을 이루니까 그때 소개했었고 바로 신경절 세포가 광수용기, 간상체든 광수용기 이 경우에는 지금 뭐요? 색지각이니까 간상체는 관계없어요. 왜? 간상체는 파장에 다르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원뿔세포처럼 각기 다른 파장에 반응하는 그러한 특성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패턴인지를 나타냄으로써 우리 색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막대세포는 한 종류밖에 때문에 어떤 패턴을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막대세포는 지금 여기서는 색지각에서는 아웃이에요. 그래서 3원색 이론은 세 종류의 원뿔세포 그리고 대립과정 이론을 설명하는 것은 이 현상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제 해보시라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바로 신경절 세포. 신경절 세포는 광수용기 지금 여기서 이제 원뿔 세포 되겠죠. 원뿔 세포로부터 신호가 그 다음 세포로, 그 다음 세포로, 그 다음 세포로 전달된 다음에 신경절 세포로 시냅스에서 결국은 다 그리로 모이겠죠. 왜? 원뿔 세포는 축삭이 아까 몇 개를 했어요? 원뿔 세포의 축삭이 한쪽이 한 100만에서 150만 개 된다 했죠. 그런데 아까 원뿔 세포는 하나의 망막에 몇 개를 했어요? 600만 개라 그랬죠. 막대 세포는 그보다 20배 더 많고. 그럼 600만 개 대 신경절 세포 100만 개라 또는 150만 개라는 얘기는 신경절 세포 하나가 결국은 중간에 세 종류의 다른 세포를 거치지만 원뿔 세포 여러 개의 신호를 하나로 가 받는다. 즉 수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숫자를 볼 때. 그래서 이 신경세포는 바로 원뿔 세포들의 반응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냅스를 통해서 그 원뿔 세포들의 반응을 받게 돼요. 즉 신경세포로 수렴이 되게 돼요. 수렴되어지는데 바로 여러분이 제가 해보시라는 걸 통해서 무슨 색깔이면 이것이 결국 뭔지 보시라 했는데 그 보시게 될 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흰 종이를 봤을 때 경험하는 그것이 어떤 현상,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잔상을 경험하게 돼요. 잔상. 여러분 잔상 뭐 이렇게 하시죠. 남아있는 이미지. 그런데 보색 잔상을 경험해야 돼요. 보색 잔상. 보색이 뭐예요? 서로 대립되어진 색이죠. 적색하고 녹색이 보색이에요. 그죠? 그리고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보색이요. 일단 노란자, 예. 적색하고 녹색, 빨간색하고, 예. 적색,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그리고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보색이에요. 그리고 검정하고 흰색이 보색 관계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걸 한참 하고 난 때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색깔에 보색이 되어지는 색깔의 이 형태를 잔상을 흰 종이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네거티브 컬러 애프터 이미지라고 그래요. 네거티브 컬러 애프터 이미지.
부적, 이걸 뭐 부적, 색채, 네거티브, 부적, 컬러, 색채, 애프터, 이미지, 잔상, 부적 색채 잔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결국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보색의 잔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적색에 대해서 녹색, 파란색에 대해서 노란색, 검은색, 흰색이 이게 보색 관계예요. 여러분 뭐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게 미술 시간에 색상환이라고 이렇게 배웠죠. 색상환, 색상을 그 뭐 채도, 명도에 따라 구분하나요? 저도 뭐 제대로 배우지 않고 뭐 그쪽에는 문해안이라 그러는데 쭉 색깔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에 따라 쭉 채도에 따라 구별하나요? 명도에 따라 다 고려하나요? 그래서 쭉 색상환을 만들면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에 있는 색깔들은 보색이죠. 근데 바로 정록이 보색이고 파랑, 노랑이 보색이고 검정, 흰색이 보색이에요. 근데 바로 자, 요거 좀 치울까요? 치워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신경질 세포가 더 많은 수의 원뿔 세포로부터 신호를 받는다 했죠. 즉 수렴된다 했죠. 수렴될 때 그 수렴되어지는 원뿔 세포 중에는 적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거 아까 삼원색 할 때 했잖아요. 그죠? 적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뿔 세포가 있을 테고 또 녹색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뿔 세포가 있을 텐데 바로 적색에 해당하는 색깔을 우리가 한참 보고 있다가 나중에 흰 종이를 딱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적색으로부터 신호를 받던 신경질 세포가 계속 적색을 보고 있으면 신경질 세포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더 복잡해지고 또 뭐 시냅스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되니까 그래 되면 우리 필요 이상으로 뭐 지금도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필요 이상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그냥 평이한 말로 표현하면은 계속 적색을 이렇게 보고 있게 되면은 그 적색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적색에 반응하는 원뿔 세포로부터 신호를 받는, 즉 신호가 수렴되어지는 신경질 세포가 점점 반응이 이렇게 떨어져요. 즉 피곤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피곤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응이 떨어져요. 뭐 처음만큼 그렇게 반응을 활발하게 안 해요. 그러다가 흰 종이를 딱 갖다 대면은 바로 적색에 대응되어지는, 즉 보색에 해당하는 녹색에 해당하는 색깔이 딱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신경질 세포가 적색에 민감해져 있다가 흰색, 아무런 색깔에 노출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리바운딩 현상으로, 이걸 리바운딩 현상이라 그래요. 리바운딩 현상으로 바로 녹색을 경험하게 되는, 실제 녹색을 우리 보는 건 아니죠. 보색 잔상, 흰 종이에서 경험하는데 녹색을 경험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활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질 세포는 평소에는 그죠, 이 적색, 녹색에 해당하는 그 신호를 수렴받는 신경질 세포는 이 두 색깔의 관계를 계속 신호 처리하는 거죠. 또 어떤 신경질 세포는 아까 파랑과 노랑의 보색 관계에 있는 그러한 신호들을 계속 서로 비교하고 처리하는 신경질 세포가 있고, 또 어떤 신경질 세포는 아까 제가 괜히 지었네요. 어떤 신경질 세포는 흰색과 검은색에 대해서 보색 관계에 해당하는 색을 계속 동시에 처리하는, 그 반응하는 신경질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 세포 안에도 그런 보색에 해당하는 그러한 색들 간의 상호적인 그러한 활동 정도를, 활동 패턴을, 보색 관계에 해당하는 신호를 계속 서로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신호 보내는 신경질 세포가 있고, 세포들이 요렇게 아까 정록에 대한 것 신경질 세포, 그리고 파랑 노랑에 해당하는 신경질 세포, 흰색 검정에 해당하는 신경질 세포, 이렇게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경질 세포가 계속 적색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호를 원뿔 세포로부터 쭉 수렴받아서 그게 노출되어지면은 이 신경질 세포가 거기에 반응하다가 점점 피곤해지다가 다시 흰색을 딱 갖다 대면은, 그죠? 보색을 보는 게 아니죠. 흰색을 딱 갖다 대면은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색깔에 대한 정보가 없는 그런 파장 흰 배경에 대해서 바로 이 녀석이
리바운딩 현상이 일어나면서 바로 녹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호를 발생하게 돼요. 이것 또한 앞에서 지금 제차 3차에 말씀드렸지만 녹색이 종이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녹색에 해당하는 중파장 원뿔세포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신경절 세포가, 그죠? 만들어낸 건 결국 활동전이이고, 뇌 안에서도 활동전이, 그리고 신경전달물질, 전기신호, 화학신호 뿐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녹색이라는 보색에 대한 잔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대립과정 이론을 설명하는, 그죠? 신경세포 입장에서의 어떤 기제 메커니즘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해보라고 했는 그러한 보색 잔상 경험이 바로 대립과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색지각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괜히 지웠는데 파랑과 노랑 보색이고, 그 다음에 흰색과 검정 보색인데, 신경세포도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또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또 신경절 세포가 또 있고, 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신경절 세포가 있고, 이렇게 또 크게 세 그룹으로 이제 나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신경절 세포가 보색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그죠? 물질적인 또 물리적인 이런 토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보색 잔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대립과정 이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 꼭 해보세요. 정록, 보색 얘기를 하면서 정록이 나온 김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대립과정 이론과 관련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적색과 녹색, 빨간색과 녹색이, 즉 레드와 그린이 보색이라 했죠. 우리 생명 중에 정록 생명이, 정록 생명, 색깔에 대해서 맹이에요. 색깔을 지각하지 못해요. 모든 색을 지각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모든 색을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구별하지 못하는 색깔이 없을 만큼 다 구별하고, 그 중에 일부 생명을 지는데 적색, 녹색에 대해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즘은 적록 생명이라 얘기하지 않고 적록색약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이럴 거예요. 그런데 적록 생명이 있지만 아까 했지만 파랑과 노랑이 보색이라 했죠. 파랑과 노랑에 대한 생명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보색에 대한 생명도 있는데 주로 적록 생명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적색은 뭐라 그랬죠? 적색은 장파장 원뿔세포의 반응이 중파장이나 당파장보다 더 많을 때, 그게 이렇게 서로 조합된 상대적인 비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적색을 경험한다 했고, 녹색은 제가 녹색이 없으니까 이걸로 쓸게요. 녹색, 그린은 뭐요? 중파장이죠. RGB, 예, 중파장 원뿔세포, 네, 원뿔세포가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른 파장대 민감한 원뿔세포와의 상대적인 활성화, 상대적인 값이에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다른 원뿔세포와의 그 활성화의 상대적인 그 비율 값을 통해서 이렇게 중파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성화될 때 녹색을 경험한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바로 장파장에 해당하는 전자기파에 민감하게 단백질이 여기에서 발현되어지고, 중파장의 전자기파에 민감하게 반응한 단백질이 여기에서 발현되어져서 이러한 색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삼원색 이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유전적인 문제로 장파장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단백질과 중파장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단백질이 구별되지 않고 동일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유전적인 이유로.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중파장, 장파장 의미가 없죠. 왜?
이 녀석이 가진 원뿔세포도, 그죠? 이 녀석이 가진 원뿔세포의 단백질도, 이 녀석이 가진 원뿔세포의 단백질도, 이 녀석이 가진 원뿔세포의 단백질도 결국은 동일한 단백질이니까 얘 둘은 뭐 장이다 중이다 얘기할 것 없고 그냥 동일한 파장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파장대 어디? 장파장과 중파장을 다 포함하는 파장대에 그냥 다 같이 반응하니까 이 경우에는 정록생명 경우에는 원뿔세포의 종류가 두 그룹밖에 없는 거죠. 단파장과 중파장, 장파장을 포함하는 이 파장대하고 두 그룹의 파장대에 반응하는 그런 원뿔세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정록생명이 뭐? 삼원색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삼원색 이론이 설명하는 원뿔세포에는 그러한 세 종류의 세포가 있어서 이것들의 상대적인 절대값이 아닌 상대적인 그런 활동, 비율, 즉 이 세 그룹의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활동 패턴, 반응 양식이 바로 우리의 어떤 색지각을 가능하게 한다. 바로 그것이 색이라는 어떤 마음의 경험 그 자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삼원색 이론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록생명이. 정록생명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정록생명은 색지각 이론 중에 어떤 이론과 관련됩니까? 또는 어떤 이론을 지지하는 에비던스가 됩니까? 증거가 됩니까? 하면은 삼원색 이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왜 그런지는 금방 제가 나름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자, 대립과정 이론은 신경절 세포와 관련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거 보시죠. 자, 또 색지각 이론과 관련해서 하나 더 있어. 레티넥스 이론이에요. 레티넥스 이론. 자, 요거 보시면 여기에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그죠? 모서리가 이렇게 라운드 처리되어 있지만 하여튼 위에 블락이 하나 있고 밑에 블락이 있고 이렇게 딱 얹혀 있죠. 여기 바닥에 카페트 갖고 이게는 배경 같은데 이게 지금 배경은 중요하지 않고 이 두 개. 자, 여기하고 제가 분편으로 얘기할 거예요. 어느 게 더 밝고 어둡습니까? 어느 게 더 밝고 어둡습니까? 당연히 이게 어둡고 이게 밝죠.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갈았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했는 이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 지금 요 손으로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프린트를 출력하신 분들은 컬러 프린트로 하셔야 되겠네. 컬러가 아니라도 요거는 지금 이제 밝고 어두움이니까 흑백으로 프린트 하신 분도 될 것 같아요. 하신 분은 요 중간 부분 손이나 펜으로 가려보세요. 자, 여러분 좀 동영상 보고 계시니까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 보세요. 자, 어디가 더 밝고 어둡습니까? 똑같죠? 분명히 여기가 어둡고 여기가 밝은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 두 개가 똑같아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개의 경계 부분은 말 그대로 여기가 더 진해요. 요만큼이. 더 어두워요. 그리고 이 경계 부분 여기가 더 밝아요. 어디보다? 여기보다.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어두워요. 위에 것 중에. 그리고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밝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죠? 이 부분이 여기보다 더 어둡고 이 부분이 이 부분 더 밝아요. 하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동일한데 이렇게 놔두면은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더 밝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딱 가려버리면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색지각조차도 앞선 시간에 채워넣기 얘기할 때 주변 배경에 따라 그 맥락에 맞게끔 채워넣는다 얘기했죠. 내추럴한 경우에 여기도 맥락에 맞게끔
그죠? 이 부분이 서로 밝고 어둡고 대립되어지니까 나머지 부분도 더 어둡고 더 밝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이 대립되어지는 밝고 어둠이 명확한 이 부분을 가려버리면은 여기는 더 이상, 그죠? 이 중간 여기 대립되어지는 이런 맥락에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이 각각은 동일한데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더 어둡고 더 밝기 때문에 뚜렷하게 밝고 어둠이 차이 나니까 이 부분은 뭐 형태가 하나의 형태로 이걸 뭐요? 덩어리로 범주화해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덩어리로 범주화해서 인식해버리니까 아 여기가 여기보다 더 어둡고 여기는 여기보다 더 밝다. 이렇게 뇌가 해석하는 거예요. 채워넣기 때 해석하는 거랑 동일한 현상이죠.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추럴한 그러한 시각 현상이에요. 채워넣기, 맹점에서 일어나는 채워넣기 마찬가지로 찰스 보넷 증후 같은 그런 채워넣기는 내추럴하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채워지는 경우에는 주변 맥락과 관계없는 엉뚱한 이미지들이 그 사람의 후천적 경험과 관련해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 했죠. 그럼 본인도 환각을 보나 아니면 그걸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이 환각을 보나 어떤 소위 얘기하는 어떤 정신질환이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했는데 내추럴한 경우에 이 경우는 내추럴한 경우예요. 내추럴한 경우에는 그 주변 맥락에 맞게끔 그죠? 그렇게 뇌가 해석한다. 채워넣기 때 해석이야. 여기서도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본 삼원색 이론과 대립과정 이론은 다 어떤 세포들이 관여했죠? 삼원색 이론은 원뿔세포, 대립과정 이론은 신경절 세포. 즉 뭐요? 둘 다 망막 수준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색지각 이론이에요. 즉 망막 수준에서 벌써 세포의 종류가 어떠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대로 그것이 전달되어서 뇌에서 처리되어지면 색지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 경우에는 뇌가 관여한다는 거. 뭐 주변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그게 맞게끔 색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예요? 레티나가 뭐죠? 망막. 콜텍스가 뭐죠? 콜텍스는 제가 한번 콜텍스는 뭐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없더라도 콜텍스는 이게 대뇌 피질이라는 뜻이에요. 피질. 이게 콜텍스가 이게 bark, 나무 껍데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뇌 피질, 요즘은 또 대뇌 겉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뇌 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맞는 거예요. 뭐 망막 수준에서 일단은 보려면은 광수연기가 관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죠? 광수연기 관련되니까 막대세포든 그죠? 뭡니까? 원뿔세포든 이 경우는 이제 색지각을 하니까 원뿔세포가 관여해야 돼요. 원뿔세포가 관여하나요? 그 중간에 다른 세포 관여하고 신경세포가 관여해야 돼요. 분명히 망막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차원에서 망막 차원에서의 세포의 종류가 다르고 그 세포들이 함께 상대적으로 어떻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원뿔세포, 삼원색 이론도 상대적이고 신경절 세포도 보색관계에 있는 세포에 대한 상대적인 반응이에요. 왜 상대적을 강조하는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 관련된 또 다시 반복하면 또 시간이 너무 갈고 할 테니까 어쨌든 그것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신호가 뇌까지 쭉 전달되어지면은 우리가 삼원색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색경험, 대립과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색 잔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삼원색 이론으로도 대립과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대립과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색 잔상은 삼원색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삼원색 이론으로 모든 색지각을 설명할 수 있느냐 싶었는데 보색 잔상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러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지 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신경절 세포가 그러그러하게 반응해서 그렇구나 알아내고 이름 붙이기를 대립과정 이론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삼원색 이론으로는 대립과정 이론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립과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색 잔상은 삼원색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현상은 삼원색 이론으로도 대립과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광수연기가 관여해야 돼요. 즉 원뿔세포 관여해야 돼요. 원뿔세포 자체가 광수연기가 관여 안 하면은 일단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색을 떠나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시싱을 타고 뇌로 들어와서 처리돼야지만이 그죠? 삼원색 이론에 해당하는
빨주노초 파남보든 대립과정 이론에 해당하는 보색 잔상 현상이든 경험할 수 있으니까 뇌까지 오는데 이것도 망막에 있는 그런 세포들을 좀 물론이고 그걸 넘어서 뭐 뇌의 해석 작용, 뭐 어떠한 맥락에서 주변 자극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색을 경험하느냐라는 이러한 좀 더 복잡한 그게 더 많은 신경세포가 관여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복잡한 시냅스 연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뇌의 해석 과정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바로 레티나 플러스 콜텍스를 가지고 레티넥스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레티넥스. 그래서 레티넥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망막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신호처리 플러스 뇌에서 일어나는 신호처리, 즉 뇌의 해석 과정까지 합쳐져야지만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두 개가 똑같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뇌의 해석이라는 게 이게 내추럴한 거예요. 내추럴 현상이에요.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상이 그죠? 결국 뭐예요? 이것이 같은 묶음으로 범주화돼 버리면은 그죠? 이렇게 같은 묶음으로 범주화된 것과는 우리는 분별해서 그죠? 이렇게 디지털화 시켰어. 아날로그 디지털. 달리 하면 개별화 시켰어. 묶음으로 범주화해서 우리는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어. 왜? 이 생물학적 조건이 뇌라는 녀석이 그렇게 반응하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조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어둡고 밝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같은 하나의 블락이라는 묶음이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자, 채워넣기 가지고 이후에 오늘 또 뭐 시간이 벌써 뭐 거의 다 돼가지고 또 일 못하겠네요. 이후에 채워넣기라는 현상이 어떠한 시그니피컨스를 가진지를 말씀드렸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바로 채워넣기 현상과 관련해서 같은 그러한 어떤 의미성 시그니피컨스를 찾아볼 수 있어요. 뭐요? 제가 뭐 개발서를 썼습니다. 말씀드릴 걸 테니까 여러분 뭐 자, 편견을 설명할 수 있어. 뭐?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너 검은색인데 너 같이 노는 애들 그 애들 놀더라. 아, 그 놈들 다 검구나. 제가 어떤 얘기 하는 게 알죠?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 희구나. 흰데 너 주변에 있는 녀석들 너하고 같이 놀던데 아, 그 놈들도 희구나.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놈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그죠? 어떤 뭐 대상이 됐든 현상이 됐든 사람이 됐든 다 그런 식으로. 이게 선천적인 이런 것들 바탕으로 후천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개념화할 때 개념이라 쓴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글자를 막 날렸었는데 개념화할 때 개념 또는 개념화할 때 즉 범주화할 때, 개별하지만 범주화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러한 내추럴한 이러한 생물학적 조건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과 대상을 그렇게 인식해 나가요. 그것이 바로 편견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견이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 이게 객관적인 줄 알고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여차저차한 문제가 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어요. 편견을 낳고 뭐요? 집단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을 낳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정보 처리의 그런 특성상 범주와 개념화를 낳아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라는 이런 생물학적 존재가 효율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옳은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번성해 가는데 이롭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그죠? 유전을 통해서 대물림되어지고, 내추럴하게 이런 현상도 경험하고, 또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떤 대상이 되었든 간에 인식할 때는 범주화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인종차별까지도 난단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달라. 근데 너하고 노는 애들이 있어. 야, 같은 놈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경향성 자체가 내추럴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내추럴한 그러한 생물학적 조건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경험하는 이런 인식의 대상들을 이런 식으로 개별하고 범주할 수밖에 없게 우리는 생물학적 조건을 지녔어요. 거기에다가 뭐요? 소통을 위해서 사회 심리적인 어떠한 상징을 입힌 것이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에 갇히게 되면은 우리는 실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언어가 상징하는 그 바가 바로 그 자체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거나 착각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고, 저 같은 일반인들은 처음 세상을 인식할 때 부지불식간에 주변 사회로부터 당장의 부모로부터 이 어느 곳 실제인 것처럼,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그것이 실체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존재론과 인식적 오류를 낳고,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아까 편견이라든지 그것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현상의 대상이라든지 편견을 낳고 이것이 사람에게 해당할 때는 집단주의 인종차별을 낳고, 그래서 나치 그 시기에, 그죠? 나치즘 시기에 유태인들에다가 뭐라고 했죠? 이 더럽고 냄새나는 벌레 같은 누구누구 이런 식의 단어를 같이 붙임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이 불락이 이것이 같은 불락으로 묶어지냐에 따라 이 부위가 이것만큼 검다라고 지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범주와 개념화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인종차별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 소통할 때는 우리는 자연 언어라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언어로 소통하는데 바로 이 언어가 갖는 그러한 인식론적 오류가 크단 말이에요. 이런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는 벌써 동양에서는 2500년 전에 벌써 노자나 장자 이런 분, 그리고 공자 이런 분들이 이미 언급했는데, 바로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론 자체가 그 동양과는 어떤 그런 삶의 조건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동양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인식론이 발전하다 보니까 20세기 들어와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물론 그 위에 뿌리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언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참호 속에서 쓴 그러한 유명한 책이 철학농구라는 책인데, 그 마지막 농구의 마지막 장에 뭐라는 얘기했냐면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얘기니까 있어요. 그 의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내용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명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라고 하는 이 명제 때문에 소위 비트겐슈타인을 20세기 최고의 천재과학자로 뽑기도 해요. 동양에서 이미 2500년대 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자 같은 경우는 덕의 망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그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얻었으면 언어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잊어버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노자 도덕경의 첫 문장에 나오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즉 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항상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 항상 이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항상 이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바로 이런 덕의망언하고 해당하고 언어의 한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20세기 와서 동양보다, 그죠? 얼마요? 한 20세기, 2000. 갑자기 또 계산이 안 되니까. 2500년 후입니까? 그죠? 2500년 후에 와서 이제 서양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얘기가
언급되어지고 그렇게 철학적인 어떤 인식에서 그런 큰 어떤 혁명적인 도전적인 그런 견해를 제시하게 된 거예요. 이거 다 동서양인들이 어떻게 그런 먹고 살았냐, 그런 생활의 조건 관련된 그런 우리 보는 눈이 그렇게 갈리게 되었던 거예요. 자, 뭐 얘기를 하다가 엄청 멀리 갔어.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방 동서양의 어떤 그런 인신론상의 그런 차이도 먹고 사는 문제, 즉 생물학적인 조건, 자연환경, 어떤 자연환경에서 우리가 생존을 구했느냐, 생존을 유지했느냐, 이러한 생물학적인 조건, 그리고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삼원색 이론, 그리고 뭡니까 대립과정 이론, 레티너스 이론도 뭐요? 우리의 주어진 생물학적, 물리적, 물질적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우리의 심리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규정되어지고 바로 그러한 생물학적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곧 마음의 작동 방식 또는 마음 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동일론적 입장입니다. 자, 오늘 또 더 내용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런 부분 좀 강조하고 싶었고 이후에 다음 시간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또 마치겠습니다.